의평 마을의 보배로운 나무. 경남 함양군 마천면 의중말에 망부목이 있답니다. 조선 선조 때 함양 박씨 후손인 사신과 사성 두 형제가 한 명은 의중말, 또 한 명은 의평말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 뒤 의평마을은 함양 박씨들이 번창하여 시종마을로 변해갔지요. 이 마을 한가운데에 수령이 600년이나 되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답니다. 이 느티나무는 마을 사람들과 고락을 같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마을에서는 보배로운 나무로 여기고 있지요. 이 느티나무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답니다. 이곳은 가난한 산골 마을이지만 함양 박씨들이 모여 살면서 학문을 숭상하고 예의 범절을 엄히 가르치며 양반 행세를 톡톡히 하고 지냈던 곳이랍니다. 이 마을에 성실하고 성품이 온화하며 미래에 큰 뜻을 품고 사는 선비 한 사람이 있었지요. 그는 항상 학문에만 전념하고 가난한 중에도 열심히 공부를 하였어요. 밥이 끓는지 죽이 끓는지 양식이 있는지 집안 형편은 관심 밖이었지요. 그는 온 정성을 다해 글을 읽고 학문을 낙으로 삼고 세월을 보내었어요. 잠자는 시간 외에는 늘 책과 씨름하며 지내는 선비였지요. 그의 부인은 마음씨가 착해서 가난한 살림이지만 군소리 한마디 없이 가정을 꾸려 나갔답니다. 그녀는 남편의 뜻을 따라 정성을 다해 뒷바라지를 하였어요. 집이야 어떻든 상관없이 남편이 성공하기만을 기대하고 모든 어려움과 고생을 감수하였지요. 그동안 많은 학문을 쌓은 선비는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과거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과거에 급제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불행하게도 선비는 낙방하고 말았답니다. 또다시 몇 년 후 다시 과거를 보기 위해 떠날 기회가 왔답니다. 그는 급제의 희망을 품고 천리길을 달려 한양으로 갔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또 낙방하여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었지요. 2번씩이나 과거에 낙방하자 선비는 아내를 대할 면목이 없었어요. 그래도 마음씨 고운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가 내조를 잘못한 탓이라고 생각하였지요. 그녀는 자기 정성이 부족하여 남편이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부끄럽게 생각하였답니다. 달 밝은 밤이면 마을 한가운데에 무성하게 뻗어가는 느티나무 밑에서 밤새워 기도를 드렸지요. 저의 남편으로 하여금 느티나무 가지처럼 뻗어나가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해주소서. 남편에게 지혜를 주시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다음에는 꼭 과거에 급제할 수 있게 해주소서. 참으로 지극한 정성이었어요. 그 부인의 이런 정성은 온 동네에 알려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여 앉으면 그녀의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박 선비는 너무 운이 없어. 부인이 저렇게 밤마다 느티나무 밑에서 기도를 드리는 정성을 누가 따를 수 있겠는가?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는데 다음에는 틀림없이 급제하겠지.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였어요. 박선비는 머리를 싸매고 방에 들어앉아 열심히 공부를 하였답니다. 어느덧 과거 볼 날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그는 한양으로 갈 준비를 하였어요. 이번에는 꼭 급제하여 아내의 지극한 정성에 보답해야 한다고 단단히 마음을 다져 먹었지요. 여보, 마음을 가다듬어 잘 보세요.
이번에는 급제되리라 믿습니다. 집은 염려 말고 다녀오세요. 박선비는 아내가 고맙고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섭섭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아내와 작별하고 무거운 발길로 한양을 향해 떠났답니다. 남편을 천리길 머나먼 곳으로 떠나보내는 부인의 마음은 천길 만길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노자도 변변치 못하게 해주었는데도 볼평없이 떠나는 남편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요. 그는 험준한 산을 넘고 자갈길을 헤치며 나무 밑에서 잠을 자고 끼니를 걸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선비의 과거 길은 너무나 험준하였지만 그는 고생하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참았답니다. 아내의 모습이 떠오르면 용기가 솟아나고 피로가 확 풀렸지요. 하루는 깊은 산골에서 도적을 만났어요. 여보, 젊은 선비, 가진 노자는 얼마나 있지? 이게 무슨 무엄한 짓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소. 빈털터리 주제에 웬 큰 소리야. 너 같은 놈은 죽어 마땅해. 그래야 우리 신변이 안전하거든. 선비는 비정한 도적들에게 그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답니다. 뜻을 펴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죽은 것이지요. 한편 선비의 부인은 남편이 한양으로 길 떠난 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화수를 떠다 놓고 지성으로 기원을 하였어요. 거의 매일 느티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것이 부인의 일과라 해도 지나치지 않았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가고 반년이 가고 1년이 지나가도 남편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부인마저 지쳐서 그만 병으로 앓아눕게 되었는데 그녀는 불쌍하게도 시름시름 앓다가 느티나무를 끌어안고 세상을 하직하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불쌍한 부인의 장례를 성대하게 지내주었지요. 마을에선 이들 부부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제사를 지내주기로 하였어요. 뜻을 이루지 못한 가난한 선비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을의 젊은 유생들은 이 느티나무 아래서 실을 읊기도 하고 학문을 겨루기도 하였답니다. 죽은 선비로 인해 마을에 공부하는 풍토가 조성되었고 젊은 선비들이 과거에 응시하게 되었어요. 마을에선 수차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되었지요. 사람들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비명해간 젊은 선비와 부인의 영혼이 마을 사람들을 도와준 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월 초 3일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 착한 부부의 영혼을 위로하는 추모제를 지냈답니다. 유생들이 모여 시를 읊고 학문을 겨루는 추모제가 이제는 평화제로 바뀌어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 느티나무는 망부목이라 부른답니다. 이 느티나무는 마을에 풍년을 가져다 주며 청년들에게는 청운의 뜻을 품게 만드는 길목으로 추앙을 받고 있답니다. 먹성 좋은 바보 새신랑. 옛날 어느 마을에 바보 총각이 살았는데 장가를 들어 신부 집에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지요. 신랑은 옷을 훌훌 벗고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답니다. 저녁 식사 때 맛본 김치가 눈에 삼삼했기 때문이에요. 신랑이 몸을 뒤척이자 신부가 물었지요. 아니, 왜 잠을 못 이루세요?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걱정은 먹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입안에 군침이 돌고 아주 미치겠어.
무슨 음식이 그렇게 먹고 싶으세요? 그게 저녁 때 먹은 김치가 네? 뭐라고요? 신부는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고기나 떡도 아니고 김치라니 신부는 신랑이 참 엉뚱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김치가 먹고 싶어 죽겠어. 김치가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면 안 될까? 마루로 나가면 찬장이 있는데 찬장 속에 김치 단지가 있어요. 그래? 고마워. 신랑은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마루로 나왔답니다. 그리고는 찬장으로 다가가 김치 단지를 꺼내었지요. 이 안에 김치가 들어있구나. 아유, 맛난 김치 냄새. 신랑은 김치 냄새가 물씬 풍기는 단지를 바라보며 군침을 흘렸답니다. 신랑은 김치를 꺼내려고 단지에 손을 넣었지요. 그런데 다음 순간 그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답니다. 김치를 쥔 손이 빠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지? 손에 힘을 주어도 빠지지가 않네. 할 수 없다. 단지를 깨서 손을 빼자. 신랑은 단지를 다른 손으로 받쳐들고 문지방을 향해 힘껏 내리쳤답니다. 그러자 퍽 하고 단지 깨지는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비명이 터져 나왔지요. 아이고, 머리야. 비명을 지른 것은 장인이었어요. 때마침 장인이 그곳에서 자고 있었는데 신랑이 장인의 머리를 문지방인 줄 알고 내리쳤던 것이랍니다. 허공을 가르는 비명 소리에 신부집 식구들이 깨어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집에 도둑이 들었나? 식구들은 자다 말고 뛰쳐나왔어요. 그러자 신랑은 잔뜩 겁에 질렸지요. 붙잡히면 경을 칠 것 같아 마당으로 뛰어나가 허둥지둥 감나무 위로 기어올랐어요. 아무래도 도둑이 든 모양이요. 도둑이 내 머리를 치고 달아났소. 그럼 도둑을 잡아야지요. 밖으로 달아나지는 못하고 집안에 숨어 있을 거예요. 장인 장모는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집안을 샅샅이 뒤졌답니다. 하지만 도둑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도둑이 어디로 갔지? 밖으로 달아났나? 장인 장모는 마당으로 나와 감나무 밑으로 갔답니다. 바로 그 순간 신랑은 겁에 질린 나머지 감나무 위에서 똥을 쌌답니다. 장인 장모는 감이 떨어진 줄 알고 똥을 주워 먹었어요. 아니, 이거 간맛이 왜 이래? 너무 오래되어 골았나 봐요. 먹성 좋은 신랑은 장인 장모의 말을 엿듣고 샘이 나서 시부렁거렸어요. 헤이, 장인 장모는 욕심꾸러기잖아. 사위인 나만 쏙 빼놓고 먹다니. 신비한 충의단. 충청도 한산 땅에 이경류라는 선비가 있었답니다. 이경류는 임진왜란 때 관가에서 의병을 징집하였는데 이름이 잘못 적혀서 형 대신 의병으로 뽑혀가게 되었지요. 그런 사실을 알게 된 형이 잘못 적힌 것이 분명한 이상 네가 갈 게 아니라 내가 가야 마땅하다. 라고 말하였어요. 그러나 이경류는 제 이름이 적혔으니 잘잘못에 앞서 제가 가야 옳습니다. 하고 도무지 뜻을 굽히지 않았지요. 이리하여 이경류는 젊은 하인과 함께 경상도 땅에서 벌어진 싸움터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경류가 가담했던 광군은 첫 번째 싸움에 크게 패하여 상주 땅까지 후퇴하게 되었지요. 여기서 새로운 진을 치고 다시 결전을 벌이기로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두 번째 싸움은 전보다 더한 참패였지요. 대장 윤섬, 박호들이 모두 전사하고 살아난 사람은 공교롭게도 이경류와 그의 하인 단 2명뿐이었어요. 이젠 어서 댁으로 돌아가십시오. 하인이 울면서 말하였어요. 그러나 이경류는 아니다. 비겁하게 나 혼자만 살아남을 수는 없다. 너야말로 어서 고향에 돌아가서 어머님과 형님을 잘 보살펴 도와드려라. 하고 편지 한 장을 써주었어요. 그래도 하인은 서방님을 이곳에 계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한 목숨 걸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하고 꿋꿋이 말하였어요. 이경류는 무척 감동하였지요. 참으로 갸륵한 생각이구나. 그러면 너의 말대로 할 것이니 우선 어디든지 가서 먹을 것이나 구해오너라. 하인은 그제야 안심하고 음식을 얻으러 마을 쪽으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이경류는 하인의 모습이 멀어질 때쯤 기다렸다가 갑자기 앞쪽 외적의 진을 향하여 쏜살같이 돌진하였어요. 무서운 기세였지요. 그러나 이경류는 맨손으로 외적을 10여 명이나 때려 죽이고 마침내 참혹한 죽음을 당했답니다. 뒤늦게 돌아온 하인은 대경실색하였지요. 거기에 질비한 시체를 다 해치다시피 한 끝에 이경류의 시체를 걷어모았어요. 그리고 서둘러 한 곳에 묻은 후 말을 달려 고향으로 돌아왔답니다. 이경류의 집에서는 편지에 적힌 날짜를 제삿날로 삼고 시체 없는 장례를 치렀어요. 이날부터 음식을 전년 들지 않던 그 하인은 며칠 후 세상을 떠났고 말 역시 시름시름하다가 같은 날 숨을 거두었답니다. 이경류의 시체를 상주 고을 북문 밖에서 찾아다가 고향 땅에 다시 안장한 것은 정조 임금 때의 일이지요. 이때 그 하인과 말의 무덤도 조금 떨어진 곳에 함께 만들어 주었어요. 나라에서는 이때에 비로소 충의단이라는 제사터를 짓고 묘지기로 하여금 때맞춰 제사를 지내게 하였답니다. 이에 앞서 이경류의 초상을 마친 집안 식구들은 뜻밖의 일을 겪게 되었어요. 뜻밖이라기보다 실은 괴상한 일이었지요. 왜냐하면 부인 조씨 방에서 날마다 밤이면 죽은 이경류의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던 것이랍니다. 등잔불을 켤 무렵이면 소리 없이 나타난 경류가 마치 생시처럼 말하고 웃었는데 또 부인도 산 사람을 대하듯이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심지어 술, 떡 같은 별식을 차려다 주며 입맛을 다시며 맛있게 마시고 먹은 후 곤히 누워 자곤 하였지요. 그러다가 첫 딸기 울 때 갑자기 꺼지듯 사라지곤 하는 것이었어요. 대체 서방님의 몸은 지금 어느 곳에 있습니까? 하고 조 부인이 물으면 나라를 위하여 죽어간 사람의 백골이 산처럼 쌓였는데 하필 나의 것만 찾아야 하오. 훗날 알 때까지 걱정 말고 버려두오. 하고 껄껄 웃었다 한답니다. 몇 해 후 어느 여름 이경류의 늙은 어머니가 열병으로 갈증이 심했을 때였어요. 어느 날 허공에서 형을 부르는 소리가 났답니다. 그래서 형이 마루 끝에 나가 쳐다보았더니 중국 강남 땅에 가서 귤을 구해왔습니다. 어머님께 어서 드리십시오. 하는 소리와 함께 큼직한 귤 3개가 땅에 떨어졌어요. 이 귤을 먹은 어머니는 갈증은 물론이거니와 그토록 심했던 열병마저 씻은 듯이 나았답니다.
또 20년 후 그의 아들이 과거에 합격하여 광해군에게 배할했을 때 갑자기 허공에서 미거한 자식을 잘 부탁합니다 하는 소리가 나서 모두들 놀란 일도 있었지요. 중의단 사당 제사 때는 제사상 음식은 아무런 흔적도 없었으나 정면에서 수저를 드는 소리와 입맛 따시는 소리가 반드시 들렸어요. 어느 때인가 벼랑간 괘씸한지고 제사 음식에 머리카락을 섞은 놈이 어디 있느냐 하는 호통 소리가 들렸어요. 묘지기가 벌벌 떨며 살펴보았더니 과연 흰떡 속에 머리카락 한 올이 섞여 있었지요. 이로부터 제사 음식을 차릴 때는 더욱 정결히 그리고 정성을 다했다고 한답니다. 힘없는 왕과 왕규의 난. 왕규는 노여움을 겨우 삭히며 두 딸을 향해 입을 열었어요. 결국 장하 왕후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 집안에서 왕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내 두 딸이 고려의 15, 16번째 왕비이거늘 어찌하여 둘 중 누구도 태조 폐하의 마음을 돌려놓지 못한 것입니까? 왕규는 광주 지역에서 큰 세력을 거느린 호족으로 왕건에게 두 딸을 시집 보내며 큰 벼슬을 하게 되었어요. 그에게는 자신의 후손을 왕으로 만들고 싶다는 큰 꿈이 있었지요. 하지만 눈앞에서 장화 왕후의 아들이 왕이 되는 모습을 보고 왕규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답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고려의 두 번째 왕이 된 해종을 죽도록 미워하였어요. 최지몽은 전남 출신의 호족으로 고려의 개국 공신이었어요. 그런 그의 눈에 왕규의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지요. 폐하, 왕규의 움직임이 수상합니다. 본래 욕심이 큰 자이니 미리 조심하셔야 합니다. 폐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침소를 옮기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최지몽의 생각이 맞아떨어졌어요. 그날 밤 왕규는 칼을 뽑아들고 부하들과 함께 왕의 침소를 습격하였지요. 다행히 해종은 이미 몸을 피한 뒤였어요. 왕규가 자신을 없애려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해종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답니다. 최지몽이 울부짖었어요. 폐하, 감히 폐하를 위협하는 저들을 당장 처단하소서. 하지만 해종은 힘없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답니다. 왕규의 세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잘 아시지 않소. 왕규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더 위험해질 것이오. 단 내가 부족한 탓이니 이쯤에서 타협하는 게 좋겠소. 그 일이 있은 뒤로 해종은 눈에 띄게 쇠약해졌답니다.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뜬 눈으로 밤을 새기 일쑤였지요. 왕규 일당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침소를 자주 옮겨 다녀야 했어요. 해가 훤히 비치는 대낮에도 무사들의 보호를 받으며 궁궐을 거닐어야만 했답니다. 독을 탔을까봐 음식도 마음 놓고 먹지 못하였어요. 폐하, 하루빨리 심신을 회복하시어 나란 일을 돌보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왕규를 당장 그만하시오. 해종은 날이 갈수록 병색이 짙어지고 예민해졌어요. 점차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잦아졌지요. 결국 왕위에 오른 지 2년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이제 고려는 우리 손아귀에 있소이다. 그러나 왕규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해종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만을 바라느라 자신을 노리던 또 다른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거든요. 왕교 또한 꿈을 이루지 못하고 고려의 세 번째 왕은 정종이 되었답니다. 정종은 왕건의 세 번째 부인인 신명순성 왕후가 낳은 둘째 아들이지요. 그러자 왕교가 난을 일으켰어요. 난은 실패로 끝났고 그는 죽임을 당하였답니다. 이렇게 고려 초기의 왕실은 한치 앞도 알 수 없었답니다. 신랑을 구해낸 용감한 신부. 충청도 어느 시골 선비집에 혼인잔치가 있었답니다. 초례를 막 끝내고 신랑 신부가 신방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갑자기 벼락치는 소리가 나며 방 뒷문이 우지끈 부서져 떨어졌답니다. 순간 어흥하며 황소만한 호랑이가 바람처럼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신랑을 입에 물고 달아나 버렸지요. 회오리 바람이 일었다가 사라지듯 순식간에 생긴 일이었답니다. 그러나 이때 신부의 동작도 번개같이 빨랐지요. 문지방을 뛰어넘는 호랑이의 뒷다리를 와락 껴안고 매달렸던 것이랍니다. 입에 신랑을 물고 뒷다리를 신부에게 꼭 붙잡힌 호랑이는 곧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런 후 산에서부터는 나는 범처럼 뛰고 또 달렸답니다. 신부는 그럴수록 죽을 힘을 다해 매달렸지요. 썩 치켜올린 호랑이 밑에서 몸이 마구 끌리고 튕겨지고 하였어요. 바윗돌, 가시덩굴, 나뭇가지에 긁히고 부딪히고 하였지요. 머리가 흩어져 나부꼈어요. 옷이 찢겨서 너울되었지요. 피를 흘리는 상처투성이 몸에 또 새로운 상처가 겹쳐 생겼답니다. 참으로 무섭고 끔찍한 꼴이었어요. 그러나 신부는 죽기를 각오하고 붙잡은 손을 놓지 않았지요. 이렇게 얼마를 갔을까? 호랑이는 마침내 신랑을 어느 비탈 위에 풀어놓았어요. 그토록 사나운 짐승도 이제 기운이 지친 모양이었지요. 신부는 그제야 잡았던 손을 놓고 뒹굴듯이 땅에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제 나름대로 기가 질렸는지 슬쩍슬쩍 피에 달아나고 말았지요. 신부는 정신을 가다듬더니 신랑 옆으로 기어왔어요. 신랑은 그러나 숨이 끊어진 듯 꼼짝도 안 하였지요. 다만 앞가슴에 온기가 조금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 죽지는 않은 모양이었어요. 아직 살아있구나. 신부는 힘을 내어 두루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마침 비탈 저 아래 숲 사이로 등불이 하나 깜빡깜빡 비치고 있었답니다. 저기 사람 사는 집이 있다. 신부는 제 몸의 상처도 있고 비탈 아래로 미끄러지듯이 달려 내려갔어요. 과연 거기에는 외딴 집이 있었답니다. 신부는 우선 눈에 띈 뒤뜰 방문을 몸으로 열었어요. 그 방에서는 지금 잔치상이 벌어지고 대여섯의 장정들이 한창 흥겹게 노는 중이었지요. 여기에 피투성이 신부가 벼랑간 뛰어들었어요. 분칠한 얼굴에는 흩어진 머리카락이 마구 감기고 그 밑으로 시뻘건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장정들은 기겁을 했다가 얼른 꿇어앉아 수도 없이 절을 하였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아마도 아닌 밤중에 귀신이 나타난 것으로 안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신부는 뒷산 비탈에서 사람이 죽어갑니다. 어서 구해주십시오. 하더니 퍽 하고 쓰러져 기절을 하였답니다. 삽시간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까닭을 안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산에 올라갔지요. 또 기절한 신부는 안방에 눕히고 간호를 하였답니다. 비탈에서 도움을 받아 업혀온 신랑을 보자 바깥에 있던 그 집 주인이 깜짝 놀랐지요. 아니, 이건 내 아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주인은 바로 신랑의 아버지였던 것이랍니다. 원래 오늘은 아들을 신부 집에 데려다 주고 돌아와서 이웃 사람에게 술 대접을 하던 참이었어요. 다시 깨어난 신랑과 신부의 말을 들은 식구들은 새삼 놀라고 또 기뻤답니다. 호랑이가 공교롭게 신랑 집 뒷산까지 온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더욱 탐복할 일은 몸을 돌보지 않고 신랑을 구한 신부의 슬기와 용기였지요. 이 일을 알게 된 그 고을원은 신부를 크게 칭찬하고 열려문을 세워 주었다고 한답니다. 괴물을 물리친 약골. 옛날 늙은 두 부부가 살고 있었답니다. 부부는 나이가 50이 되도록 슬아이의 자식이 없어 애가 탔답니다. 그러다가 늙은 마누라가 귀여운 옥동자를 낳았지요. 나이 들어서 난 아이가 되어 그런지 몸뚱아리는 남보다 크면서도 힘은 아주 없는 비실비실한 약골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에 밥을 한 말씩 먹었답니다. 그런데도 도끼자루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하였지요. 두 부부는 아무래도 이 아이가 집에서 불면 꺼질까 귀엽게만 보살펴서 그렇다고 생각하였지요. 얼마 동안은 남의 손에서 키워야 하겠다고 부부가 의논을 하였어요. 그래서 비실비실 약골인 아들을 깊은 산속 절간으로 보내기로 하였답니다. 그리하여 약골 아들은 집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어느 깊은 산속의 마을에 이르렀어요. 마을 사람들은 남보다 덩치가 곱절이나 큰 비실비실 약골을 보고 소리쳤지요. 장수가 왔다! 힘센 장수가 왔어! 마을 사람들은 큰 밥상을 차려서 장수를 대접하였어요. 먼 길을 걸어오느라 배가 고팠던 비실비실 약골은 수저로 밥 먹을 사이가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수저로 떠넣는 밥은 뱃속에 들어가서 아무 기척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주걱을 달라고 해서 한 말치나 되는 밥을 삽시간에 먹어치웠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쩍 벌리고 놀랐답니다. 저렇게 먹으니 얼마나 힘이 셀까? 마을 사람들은 그의 옆에 꿇어앉아 간곡하게 부탁을 하였어요. 우리 마을에는 이따금 이상한 괴물이 나타나서 소며 돼지는 물론 사람을 잡아갑니다. 장사님께서 한번 힘을 쓰시어 그 괴물을 잡아주십시오. 비실비실 약골은 마을 사람들이 자기 몸집과 밥을 먹는 것을 보고 장사라고 하기에 나는 장사가 아닌데요. 그냥 몸이 크고 밥을 많이 먹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였지요. 아닙니다. 분명히 장사님이 틀림없습니다. 불쌍한 우리 마을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아무튼 힘은 없지만 제가 도와드리지요. 비실비실 약골은 도끼는 무거워서 들지 못하고 끝이 날카로운 조그만 쇠망치를 하나 들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상한 괴물을 찾아서 떠났답니다. 산속 바위로 된 굴 속에서 괴물은 길다란 귀를 펄럭이면서 자고 있었지요. 그런데 괴물은 두 눈을 뜨고서 자고 있었어요. 괴물이 있는 대로 간 비실비실 약골은 힘껏 쇠망치로 괴물의 머리를 두들겼지요. 그러니 괴물이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왜 이렇게 간지러운 것이야? 이놈의 벼룩이 어디 내가 잠을 깨면 두고 보자. 하고 잠꼬대를 했답니다.
비실비실 약골은 이번에는 더 힘을 주어 쇠망치로 괴물의 머리를 두들겼지요. 아이고 따가워. 이놈의 벌이. 어디 내가 잠을 깨면 두고 보자. 비실비실 약골은 이번에는 어릴 때 전 먹던 힘까지 내어서 쇠망치로 괴물의 이마를 두들겼어요. 괴물의 이마에서는 피가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괴물은 그제서야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런데 괴물이 깨어보니 자기 눈 앞에 어떤 사람이 손가락을 내밀고 서 있는 것이었어요. 괴물은 그만 질겁을 하였답니다. 손가락으로 자기 이마를 톡톡 쳐서 깨운 줄로만 알고 이건 여간 힘이 센 장사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였지요. 괴물은 그만 비실비실 약골 앞에 꿇어앉아 빌기 시작하였어요.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이제 나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실비실 약골은 마을 사람들의 소원대로 괴물을 물리쳐 주었지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며 많은 선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다리 다친 고양이와 4명의 친구. 옛날 어느 마을에 4사람의 친구가 있었답니다. 내 친구는 공동으로 장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지요. 내 친구는 고개를 맞대고 궁리한 끝에 목화 장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어요. 우리 넷이 똑같이 돈을 투자하세. 그래, 목화값이 쌀 때 많은 목화를 사들였다가 목화값이 비싸지면 내다 파는 것이야. 그럼 이익도 똑같이 나누기로 하세. 이렇게 결정한 내 친구는 먼저 큰 창고를 샀답니다. 그리고 싸게 사들인 목화를 그 창고에 보관하였지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 창고에 쥐가 많았던 것이지요. 쥐들은 여기저기에 발자국을 내기도 하고 똥오줌을 싸놓기도 하였답니다. 뿐만 아니라 목화솜 속에 새끼를 낳아 길러서 그 숫자는 점점 많아져 갔지요. 그에 따라 목화도 점점 더 많이 더러워졌어요. 이를 어쩌면 좋지? 이러다가는 목화값이 올라도 제 값을 못 받게 생겼어. 그럼 고양이를 한 마리 풀어놓기로 하세. 내 친구는 의논 끝에 목화 창고에 고양이 한 마리를 사다 놓았어요. 고양이 값도 넷이 똑같이 나눠낸 뒤 고양이를 공동 관리한다는 뜻으로 고양이 다리 하나씩을 각자 자기 몫으로 정하였지요. 각자가 맡은 다리를 책임지고 보살피기로 한 것이랍니다. 고양이가 온 뒤로 목화 창고에는 쥐들이 자취도 없이 사라졌어요. 목화를 깨끗이 보관할 수 있게 된 내 친구는 비로소 안심하였지요.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내 친구의 고양이가 잘못해서 왼쪽 앞발을 다쳤답니다. 그러자 왼쪽 앞발을 책임지고 있던 친구는 고양이의 다친 발을 정성껏 치료하였어요. 날마다 소독을 해주고 상처에 약이 된다는 산초 기름을 바르고 붕대를 감싸주었지요. 고양이는 다리를 절름거리면서 나머지 3발로 곧잘 돌아다녔어요. 어느 날 고양이는 옆집의 아궁이 근처에 엎드려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궁이에서 불길이 새어나오는 바람에 뜻밖의 큰 변을 당하게 되었지요. 새나온 불길이 조금 전 목화 장수가 발라준 산초 기름에 옮겨 붙었던 것이에요. 다친 곳에 불까지 붙었으니 고양이가 아파서 펄펄 뛰는 것은 당연하였지요. 너무나 뜨겁고 아파서 공중공중 뛰던 고양이는 불길을 끌고 어디론가 달아났어요. 고양이가 달려간 곳은 자기가 살고 있는 목화 창고였지요. 고양이는 목화 더미 위에서 이리저리 굴렀답니다.
그러자 고양이가 구른 자리마다 불길이 옮겨 붙었고 목화 창고는 순식간에 불더미에 쌓였지요. 가엾은 고양이는 그 안에서 목화솜과 함께 불에 타 죽고 말았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내 친구는 큰 손해를 보게 되었어요. 다치지 않은 고양이 다리를 책임지고 있던 새 친구는 다친 다리를 맡고 있던 친구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지요. 이건 자네 잘못일세. 그 고양이의 다리를 잘 보살폈으면 이런 일이 없었으련만. 그러게나 말일세. 이제 우리는 어쩐단 말인가? 나는 고양이의 다친 다리를 정성껏 치료했네. 날마다 소독을 하고 산초 기름을 발라주었다네. 바로 그거야. 자네가 산초 기름만 바르지 않았어도 불길이 그렇게 쉽게 고양이 다리에 옮겨 붙지는 않았을 것일세. 그럼 다친 고양이를 그냥 두었어야 옳았단 말인가? 다친 다리를 맞던 친구는 공격하는 새 친구들과 맞서 싸웠어요. 이보게, 우린 이대로 앉아서 손해를 볼 수는 없네. 그렇고 말고 자네의 잘못으로 손해를 보았으니 최소한의 배상이라도 받아야겠어. 새 친구들이 이렇게 나오자 나머지 한 친구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답니다. 여보게들, 창고에 불이 나게 한 건 내가 아니라 우리가 돈을 모아서 산 고양이가 아닌가? 게다가 자네들도 알다시피 나 역시 똑같이 손해를 본 사람일세. 그는 이렇게 말하며 친구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마침내 편이 갈린 세 친구와 한 친구는 격렬하게 소리치고 삿대질을 해가며 험악하게 싸웠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싸워도 결론이 나지 않았지요. 자네가 끝내 물어줄 수 없다면 고소를 하는 수밖에 없네. 좋아, 차라리 고소를 하게. 현명하신 사또께서 잘잘못을 가려주시겠지. 이렇게 해서 고양이와 목화장수 사건은 사또에게로 넘어갔답니다. 사또는 이 문제를 어찌해야 좋을지 아주 난감하였어요. 그래서 일단 내 친구의 주장을 들어보기로 하였지요. 재판 날짜가 되자 내 친구는 사또 앞으로 나가 저마다 자기 주장을 말했답니다. 저 친구가 고양이를 잘 보살폈더라면 고양이가 다리를 다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친 다리를 치료할 때 저 친구가 산초 기름만 바르지 않았던들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 친구에게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저 친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 친구가 입에 거품을 물고 미주알 고주알 늘어놓자 이번에는 다른 한 친구가 주장하였어요. 고양이는 언제 어느 다리를 다칠지 알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다치는 일이 없게 하려면 고양이를 묶어 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고양이가 쥐를 잡지 못합니다. 고양이는 공동 책임이니 제가 손해를 배상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주장을 들은 사또는 한동안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내 친구는 사또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초조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지요. 잠시 후 사또가 말했답니다. 듣거라. 목화값을 물어낼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라 그대들 세 사람이다. 세 사람이 돈을 모아 저 사람의 목화값을 물어주도록 하라. 아니, 사또나리, 저희들은 저 친구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들이옵니다. 송구하오나 사또께서 착각을 하셔서 판결을 반대로 내리신 것 같습니다. 새 친구가 이구동성으로 항의하자 사또가 큰 소리로 꾸중하며 말하였어요. 허허, 내 말뜻을 못 알아듣겠다면 사리를 따져서 설명해 줄 터이니 잘 들으라. 예, 황공하옵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고양이가 다리에 상처를 입었든 거기에 산초 기름을 발랐든 기름 바른 상처에 불이 붙었든
고양이가 아궁이 앞에 가만히 있었다면 모카 창고에 불이 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닌가. 그야 그렇습니다만 고양이는 상처에 불이 붙자마자 모카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으니 저 친구가 모카 값을 물어내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는지요? 사또는 새 친구를 향해 혀를 끌끌 차더니 이렇게 말하였어요. 그대들은 모든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고 있도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라. 그 고양이가 불붙은 다리를 끌고 모카 창고로 달려갔을 때 어떤 다리를 사용했겠느냐? 그야 물론 성한 다리로 달려갔겠지요. 그렇다면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냐? 그대들 세 사람이 보살피던 성한 다리가 아니었으면 고양이가 모카 창고로 달려갈 수 있었겠느냐 말이야. 그러니 그대들 세 사람이 저 사람에게 모카 값을 물어주는 것이 당연하다. 사또의 말에 새 친구는 그만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만약 내 판결을 어길 시에는 그대들을 하옥할 것이다. 알겠는가? 현명한 사또의 명쾌한 판결 앞에서 세 친구는 하는 수 없이 각자의 주머니를 끌러야 했답니다. 치욕의 역사를 기록한 비석. 옛날 조선시대 광주 땅 중대리에는 삼전도라는 곳이 있었답니다. 지금 그곳은 서울 송파구 석촌동으로 이곳에 가면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세운 비석이 있답니다. 병자호란은 조선이 굴욕적인 조건으로 항복하고 겨우 끝낸 전쟁이었으니 전쟁이 끝나자 청나라는 자기들의 승리를 기념하는 뜻에서 비석을 세울 것을 요구했던 것이랍니다. 조정에서는 화친파였던 이경석에게 비문을 짓게 하고 비문과 비석의 모양을 그린 다음 비석이 세워질 곳의 지형을 상세히 표시한 설명서와 지도를 함께 청나라로 보내었어요. 조선에서 온 사신에게 이것을 받아본 청나라 태종이 물었답니다. 비문에 천자가 동으로 치니 군사가 100만이라 하였는데 조선 같은 작은 나라를 치는데 어찌 군사를 100만 명씩이나 동원했다고 썼느냐? 이는 지극히 무엄한 일이니 100만을 10만으로 고치고 사용 문자도 청나라 글자로 쓰도록 하라.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물러갔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입궐하라. 그때 이 지도를 보고 다시 명하리라. 정태종의 명령대로 사신들은 그 이튿날 다시 입궐을 해야 했어요. 비석을 받치고 있는 거북의 받침대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비를 세우기가 어려우니 바탕을 다시 만들도록 하라. 또 지도를 자세히 보니 지질이 약해 비석이 오래 견디지 못할 것 같구나. 그 근처 땅 100여 간을 떼어서 세우도록 하라.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듣고 돌아온 사신들은 이 모든 경과를 임금께 상세하게 아뢰었어요. 사신들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왕의 마음은 괴로웠지요. 분하고 약이 오르지만 청나라의 힘 앞에 어쩔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세자를 비롯한 여러 신하들이 볼모로 잡혀가 있으니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듣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대청 황제의 명대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라. 그리하여 곧 명을 내려 일을 시작하게 하였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우라가 치미는 일이었어요. 자기 나라 땅에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 손으로 치욕적인 항복 사실을 영원히 후세에 전하는 비석을 세우다니 이건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지요.
생각다 못한 왕은 공사 책임자인 도감을 불러 은밀히 일렀답니다. 거북 바탕을 그대로 쓰고 먼저 정했던 자리에 그냥 비를 세우도록 하라. 그래서 부랴부랴 돌을 깎아 비를 만들고 거북 바탕을 만든 후 며칠 만에 비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비를 세운 이튿날 보니 비석이 반쯤 쓰러지고 거북의 몸에서는 땀이 흐르고 있었답니다. 이 말을 공사 도감에게서 전해 들은 임금은 대경실색을 하였어요. 빨리 거북을 크게 다시 만들어 100여간 밖에 세우도록 하라. 청나라 황제가 알면 후환이 두렵구나. 그래서 서둘러 다시 비석을 세우게 되었으니 이것이 30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비석인 것이지요. 이 비석은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101호로 지정되었어요. 높이 3.95m, 너비 1.4m, 무게 32톤, 재료는 대리석으로 원래의 비 이름은 삼전도 청태종 공덕비였답니다. 인조 17년인 1639년 청나라의 강요에 따라 이조 판서 이경석이 글을 짓고 글씨는 오준, 조각은 오이징이 하였지요. 내용은 청나라가 조선에 출병한 이후 조선이 항복한 사실, 항복한 뒤 청태종이 피해를 끼치지 않고 곧 회군한 사실이 새겨져 있답니다. 비의 앞면에는 한문, 뒷면에는 만주문, 몽골문으로 번역되어 한 비석 안에 3개국의 문자가 들어있는 특이한 비석이지요. 원래 한강가 석촌호 주변에 세워졌으나 청일전쟁 때 매몰했다가 고종 32년인 1895년에 다시 세워졌어요. 1956년 문교부가 국치의 기록이라고 해서 땅속에 묻었다가 다시 지금의 위치에 세우는 등 순환을 당한 비석이지요. 서울시에서는 패배와 치욕의 사실을 그대로 보여 교훈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비 주변에 500평 규모의 소공원을 조성해 놓았답니다. 영웅으로 태어난 비범한 아이. 어떤 산골에 가난한 부부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살았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걸어 다닐 정도로 다른 아이들과는 사뭇 달랐지요. 우투리야, 젖 먹어야지. 어머니는 밭을 메고 돌아와 방문을 열었어요. 우투리는 방 안에 없었답니다. 깜짝 놀란 어머니는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다가 시렁 위를 올려다 보았어요. 아니, 우투리야, 거기에 올라가서 뭘 하는 게냐? 어머니는 얼른 우투리를 내려주었어요. 아니, 이게 뭐지? 어머니가 우투리의 겨드랑이를 만지니 뾰족한 것이 잡혔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날개가 돋아나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투리가 영웅이로구나.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어머니의 어깨에 힘이 빠졌답니다. 옛날부터 영웅이 나면 가족들은 모두 죽는다는 말이 있었지요. 임금님이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봐 영웅과 가족들을 모두 죽였기 때문이었어요. 가슴은 아프지만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어머니는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하였답니다. 우투리는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차렸지요. 어머니, 제가 집을 나가겠어요. 그러니 부탁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그래, 무슨 부탁이냐? 좁쌀 서대, 메밀 서말, 겨릅대 30단을 마련해 주세요. 어머니는 우투리의 말대로
좁쌀과 메밀, 겨릅대를 마련해 주었어요. 어머니, 나중이라도 저를 보고 싶거든 이 종이 쪽지를 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바닥을 탁 치세요. 그러면 저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는 눈시울을 적시며 종이를 받았답니다. 한편 임금이 되려고 산신령한테 허락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산을 두루 다니며 제사를 지내었지요. 어느 날 지리산에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이때 어떤 소금 장수가 소금을 지고 지리산을 넘고 있었지요. 날이 저물어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었답니다. 마침 커다란 고목나무 한 그루를 보았어요. 고목나무 밑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지요. 옳지. 저기 들어가서 좀 쉬었다 가야겠어. 비가 와도 끄떡 없겠는걸. 소금 장수는 고목나무 밑에 소금을 받쳐놓고 들어갔어요. 피곤한 탓에 금방 잠이 들었답니다. 고목나무 귀신, 고목나무 귀신. 어디선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여기 있네. 소금 장수가 가만히 들어보니 고목나무가 하는 대답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지리산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여 구경 가는 길인데 같이 가세. 오늘 저녁은 안 되겠네. 방금 손님이 찾아와서 말일세. 제사밥이나 맛있게 먹고 오게나. 고목나무는 누군가와 말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소금 장수는 무섭긴 했지만 잠이 쏟아져 누워버렸답니다. 고목나무 귀신, 고목나무 귀신. 얼마쯤 지났을까? 아까 들렸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소금 장수는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귀를 쫑긋 세웠답니다. 그래, 구경은 잘 다녀왔나? 구경은 무슨? 제사를 지낸 그 사람이 어찌나 칠칠 맞은지 밥 속에 구렁이가 들어앉아 있지 뭔가. 산신령님이 왔다가 침을 뱉고 가셨다네. 저런, 밥을 지을 때 조심하지 않아 머리카락이 들어갔군 그래. 고목나무 귀신은 안타까워하였어요. 다음날 아침 소금 장수는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답니다. 참, 별일도 다 있군 그래. 소금 장수가 다시 소금짐을 지고 고개를 오르고 있었어요. 마침 멀리서 사람들이 내려가는 것이 보였답니다. 혹시 지리산에서 제사를 지내고 오는 길이시오? 그렇소. 소금 장수는 지난밤에 고목나무에서 들은 얘기를 해주었어요. 정말 고맙소. 오늘 저녁에도 고목나무 속에 들어가서 귀신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봐 주시오. 소금 장수는 어제처럼 고목나무 구멍에서 잠을 잤답니다. 얼마 후 귀신들이 찾아와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저녁 제사밥은 잘 차려놓았더군 그래. 산신령님께서도 아주 잘 잡수시고 가셨다네. 그럼 그 사람이 임금이 되는 건가? 아니네. 산신령님은 벌써 임금님이 될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시더군. 그게 누구인가? 우툴이란 사람이더군. 소금 장수는 고목나무 귀신들이 하는 소리를 자세히 들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소금 장수는 다시 제사를 지내고 내려오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지난밤에 귀신들이 한 얘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지요. 임금이 되려는 사람은 그날부터 우툴이라는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마침내 우투리의 집을 찾아내었답니다. 우투리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시오. 그러면 이 보물을 다 주겠소. 어머니는 순간 보물의 눈이 어두워 우투리가 준 종이 쪽지를 주었답니다. 임금이 되려는 사람은 종이 쪽지를 들고 바닷가로 갔답니다.
그리고는 종이 쪽지를 들고 바닥을 탁 쳤답니다. 순간 바다가 두 쪽으로 갈라지더니 커다란 산이 나타났지요. 자, 어서 우툴이라는 놈을 찾아라. 사람들은 이곳저곳을 뒤졌지만 우투리는 없었답니다. 다만 산 한쪽에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저 바위를 열 수 있을까? 사람들은 다시 우투리의 어머니를 찾아갔지요. 여보게, 혹시 아들을 낳으면서 신기한 일이 있었으면 말해주게나. 실은 아이를 낳을 때 탯줄을 자르려고 해도 잘라지지가 않았지요. 그래서 어떻게 잘랐는가? 산에서 억새풀을 베어다가 잘랐습니다. 거짓말처럼 잘라지더군요. 사람들은 서둘러 억새풀을 베어다가 바위를 내리쳤어요. 바위는 스르르 두 쪽으로 갈라졌지요. 사람들은 입을 떡 벌리고 다물지를 못했답니다. 우투리가 가져갔던 좁쌀은 군사가 되고 메밀은 투구가 되었어요. 겨룹대는 말이 되어 군사를 태웠지요. 우투리가 막 말을 타려고 할 때 바위가 열렸던 것이었어요. 그 바람에 병정들은 스르르 눈 녹듯이 녹아버렸지요. 얼마 후 임금이 되려던 사람은 소원대로 임금이 되었어요. 하지만 지리산 산신령들이 반대하였다고 하여 강원도에 있던 지리산을 전라도로 귀양 보내었지요. 또 억새풀이 무서워 자꾸만 베어내었어요. 지금도 지리산은 남쪽에 있고 억새풀은 해마다 병정들처럼 엄청나게 우거진다고 한답니다.